국회가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역대 최대인 607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30조 원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액도 5배 인상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조동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호 인사로 영입된 지 사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조 위원장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돼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흘째 담양 중인 이준석 대표와 울산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만남을 통해 다음 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 갈등으로 당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의 영입 인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개수 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법정 시한보다 9시간 늦긴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처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 대한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증가한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약 70조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됐는데 그중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의 하한선은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 3천억 원 증액해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는데 경구용 치료제 40만 회 구입과 중증 환자 병상 14,000개 확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감염병 관리 수당 1,200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 2,600명을 충원하는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경항모 사업 예산은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정부안 그대로 7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면 한국형 항모함은 다각화된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어간에 가세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수박 끄달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 포장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 예산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선대위 영입 1호 조동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끝에 임명 사흘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증 실패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타고 전북으로 향해 2주 연속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사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임명과 함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해 가족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의지는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판단에 맡겨보자던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조 위원장과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인사검증 실패라는 지적과 함께 조 위원장 영입을 주도한 송영길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이 후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선대위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비열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자녀 신상 등을 공개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 등 글로벌 기업 CEO 사례를 거론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좀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재명 부회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어서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4번째 행선지로 전북을 찾아 지난주 전남에 이어 2주 연속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아니라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 건 아닌지 또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응답하지 못한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할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흘째 공식적인 당무를 거부하고 지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 울산에서 두 사람이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두 사람 간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입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울산으로 이동한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윤 후보가 오늘 오후 울산으로 향했고 전격적으로 회동이 성사된 겁니다. 움직여봐야지. 만날 수 있는 윤 후보의 울산행 결정까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전에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윤 후보는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다면서도 이 대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만나고 싶다고 밝혔는데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에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의제 조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후보 측 권성동 의원은 윤 후보가 제주에 가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한 차례 제주 회동이 불발됐던 만큼 울산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두 사람이 회동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기싸움이 윤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두 사람이 갈등을 풀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당 안팎에선 당대표와 대선 후보의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윤 후보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홍준표 의원은 SNS에 마치 점령군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당과 함께 가는 대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에겐 포용력을, 이 대표에겐 복귀를 촉구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을 뛰어넘는 당과 후보의 지지율은 국민의 원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찬 회동에서 두 사람이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오는 6일 선대위 공식 출범에 함께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944명으로 연일 5,000명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입국 금지 국가 확대와 신속한 손실보상 집행 등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5,000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확진 사례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 전국 평균 병상 가동률은 79.2%, 서울은 90%에 육박해 의료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송영길 대표는 추가 병상 확보와 중소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한 보상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병원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이게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 체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 대표는 또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금지 국가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확진자 급증으로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 추세를 안정시키고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5개 업종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는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방역당국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혜연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이뤘었는데요.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이 우주기술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알아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섰는데 전문가들은 국방안보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우주산업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약 298조 원. 이에 비해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천여억 원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국방과 민간이 함께 독자적인 우주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장이 우주로 확대되는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민간 합동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강한 국방 우주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들이 감시나 통신과 같은 국방 기술로 우주 개발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국방을 선두로 해서 소형 쪽에도 군지비성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주 산업을 육성해서 국방 분야에서 특히 우주무기 체계 기반으로 한 안보 동맹을 우주 발사체의 경우 내년에 끝나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은 설계와 제작, 운영을 한국우주연구원이 주관했지만 결국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제작을 맡아야 하는 만큼 산업체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진 상황. 이를 위해서는 후속 사업이 끊겨 연구 인력이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연속성을 두고 산업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달 탐사를 할 때도 우리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소행성 탐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적어도 그런 국가 계획이 생겼을 때 기술적으로 발사체가 안 돼서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위성 개발의 경우 아직은 민간 중심보다는 정부 기관들과 산업체들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주보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 몰입해야 각 기업의 고유 기술로 한국형 위성을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K위성의 수출길도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바탕으로 설계 내용은 다를지라도 성능을 만족하면 동시 개발해서 동시 양산하는 게 어떤가. 우리나라 강점으로 있는 5G, 6G, 이동통신 이런 데 맞춤형으로 위성을 이제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토론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방식을 제시해도 결국 스타트업들은 허들에 막히게 된다며 젊은 세대를 적극 투입하는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 우주기술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일부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여야는 민간사의 이윤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기업의 e스포츠 게임단 운영을 지원해주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고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선수 처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도 창단을 망설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아세안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 협정으로 전 세계 교역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만큼 정부가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도 협정이 적용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을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 대선 D- 이제 100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날 맞춰서 이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두 가지 조사를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대선 D-100일에 맞춰 나온 그 여론조사하고 또 국민의힘 그 내홍 논란이 이제 그 진통을 겪었던 주 후반에 이제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부터 결과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월요일 발표했던 것인데요. 41.8%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39%, 불과 2.8%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오차 범위 내 이른바 깻잎 한 장 차이다. 네. 그럼 대선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가 붙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ARS 방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좀 차이가 좀 나면서 뒤져 있었는데 격차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응답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응답 조사도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붙어 있는 프레임 전쟁, 깻잎 한 장 차이의 초접전 양상을 나타내는 조사 결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며칠 뒤에 조사했던 그 결과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방식의 NBS 이건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 방식인데, 조사죠. 그동안에는 쭉 이제 자동응답 조사, 면접원 조사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동진 앵커도 여러 번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실 텐데 11월 첫 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사이에 더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접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 34%, 이재명 후보 33%, 윤석열 후보 34%.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니까 사실상 차이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1월 둘째 주에 윤석열 후보가 39%나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점점 내려갔다. 이재명 후보는 추세를 보면 한 달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기도 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내려오는 현상. 이걸 보면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불발이 있었고요. 또 이준석 이 당대표는 계속 갈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중도층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는 2030 MZ세대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의 타격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왔고 이재명 후보와 거의 차이가 없는 붙어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확실히 어느 쪽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대선 이제 100일 정도 앞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앞서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 이런 이제 그 역대 이제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역대 대선 6번 중에서 5번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87년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때는 대선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됐어요. 근데 92년 확실히 경제를 개선시키겠습니다. 하여튼 YS 때는 대선 여론조사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선 100일 때 판세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한 번이 언제냐? 2002년.
이때는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월드컵 열풍을 타고 열기를 타고 네. 지지율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2002년 11월 24일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화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단일 후보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앞서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던 거죠. 네. 근데 이번 대선은요. 이전과는 다르다. 왜? 87년부터 97년 대선은 지역선거. 그리고 2002년부터 2017년까지는 뚜렷한 투표 기준이 있어요. 이념. 근데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념간 치열한 전쟁인데 네. 또 하나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변동성이 큰 이념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들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붙었잖아요. 네네. 100일을 앞두고. 그래서 네. 이 판세가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디가 확실하게 우위가 뭐 점했다 말하기 이제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역대 뭐 수치 갖고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예, 거죠. 예, 말하기가 이번 힘든 대선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지는 알겠습니다. 대선이 될 네, 가능성이 치열한 있습니다.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세대별 표심에 관심이 높은데 네. 후보들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또 청년 정책을 이제 띄우기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연령별 네. 대선 후보 지지도 또 살펴볼까요? 자, 어느 세대를 잡아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MZ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가 MZ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이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또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네.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뭐 조금 앞선다고 해야 될까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수치상으로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연령 분포가 두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앞에 이 조사도 그렇고 지금 보고 있는 조사도 그렇고 20대, 30대의 변동성은 아주 큽니다. 네. 그러니까 MZ세대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MZ세대의 표심의 변동성은 아주 크다. 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그래프를 잘 유심히 보시면은 40대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다. 40대, 네. 50대에도 많이 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4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핵심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더 팽팽한 접전을 하는 이유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는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쉽지 않고 핵심 지지층은 더 결집시켜야 되고 정말 중요한 세대가 MZ세대도 MZ세대지만 50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에서 네. 누가 더 이 지지를 많이 얻느냐.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50대에서 이재명 후보 41%, 네. 윤석열 후보 36%, 오차범위 요 내거든요. 앞에 조사 방식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거기에 50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더라도 여기는 격차가 더 크네요.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51%, 윤석열 후보가 35.8%. 그러니까 50대에서 누가 예. 표심을 50대의 마음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결과의 차이, 심지어는 이 당선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연령대는 물론 MZ세대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40,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네. 후보, 20, 30대 MZ세대의 표심을 잡는 게 이번 대선에서 핵심 관건이 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차기 대선의 이제 당선 가능성과 당선 전망을 묻는 이제 조사도 있었는데 주 후반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근소하게 앞섰네요. 1% 포인트 차. 뭐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있다 보기는 어려운 차이인데. 지지율도 깻잎 한 장 차이의 깻잎 대전인데 네. 지금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더라도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비슷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역대 대선에 보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조금 달랐는데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선거를 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만큼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서로 간에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프레임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한 20-30%. 이들이 누구냐면 M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여성, 2030 여성. 그렇습니다. 중도층. 이들을 잡기 위한 혈전, 혈투가 끝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중도층과 2030 여성.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청년 젊은 인재 영입에 여성들을 뭐 많이 이제 우대하고 또 이제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근데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은 인재 영입이 별로 효과가 없는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영입할 때 또는 이 득표의 선거에서 후보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사람이냐, 그러면 인재 영입해야 되죠. 아니면 정책이냐, 아니면 이념, 철학이냐, 이게 3P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M 여중이 원하는 정책을 다 이야기하는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국민소통, 사회통합에 적합한 후보를 묻는 조사와 또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묻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각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인식을 이 조사들을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국민소통, 사회통합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39.9%, 이재명 후보가 36.5%. 이것까지 팽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국민소통, 사회통합을 누가 잘하는가 이런 객관적 평가가 잣대가 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평가가 가능했다면 어느 한쪽이 더 높든지 어느 한쪽이 낮았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팽팽할 정도로 어떤 평가 기준이 오더라도 팽팽한 접전이 된다. 또 하나의 그래프를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도덕성 평가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도덕성을 평가했는데 이재명 후보 16%, 윤석열 후보 21%. 어떤 후보도 30%, 40% 되는 후보가 없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신동진 앵커에게 여쭙습니다. 이번 대선은 도덕성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도덕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대선 후보는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됐거든요. 이번 대선은 뭡니까? 프레임 전쟁입니다. 철저하게 이겨야만 되는,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 정도는 중요하지가 않다. 사실 이건 유권자들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의 성격은 도덕성 기준이 아니라 이겨야만 되는 처절한 프레임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항목 때문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키지 않는 선거의 양상이 되다 보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 누구 찍어야 돼? 자, 주간 리서치를 보시면 그래도 찍을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도 빠뜨리지 말고 주간 리서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인데 이게 점점 이제 뭐 그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 한 달 전의 주간 리서치 시간과는 또 다르게 점점 긴장감도 높아지고 초접전, 대단한 그 프레임 전쟁이 일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네요. 더 긴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번 주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대선을 이끌 두 사령탑의 갈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에 요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 지방을 돌고 있는 이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오늘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나온 윤 후보. 갑자기 이 대표를 한껏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늘 만날 때마다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젊은 당대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쏟아낸 윤 후보는 이 대표를 향해 만나고 싶다면서 갈등 해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 역시 윤 후보의 당내 위치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발언을 했죠. 오늘 제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 윤 후보가 우리 당내 최고 지휘관이라며 누구도 후보를 휘두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후보가 만나자면 서울이라도 올라가겠지만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면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7월에만 해도 한 치킨집에서 처음으로 깜짝 회동을 가진 뒤 대동소이라며 서로의 생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던 두 사람이죠. 오늘 오후에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겠다며 울산으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돼서 갈등을 봉합하고 진정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민주당으로 간 이유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임명된 또 한 명의 외부 영입 인사죠. 굵직굵직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김영희 전 MBC 부사장입니다. 유명 스타 PD의 정치권 합류, 특히 김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 영입 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택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결정적 이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희 집까지 앞까지 찾아와서 1시간씩 기다리시고 또 여러 번 저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와도 통화를 수시로 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쪽에서 나를 정말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김 본부장은 집까지 찾아와서 무작정 기다린 송 대표의 정성과 절실함에 민주당 합류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중립적인 사람이라며 진영 논리보다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평을 하면서도 자신이 더 잘한다고 자신감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잘하죠. 그리고 기존의 정치하는 분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또 젊은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더 잘하죠. 저는 35년을 해온 사람인데 이길 겁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여야의 홍보 전쟁. 더 절실했고 더 잘할 수 있기에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김 본부장이 과연 예능이 아닌 정치 영역에서도 성공 신화를 써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첫 질문은 김재섭 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양측의 갈등으로 오늘도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서 연일 뉴스를 쏟아냈고 시끌시끌했는데 일단 그 두 사람 모두 현재 울산에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아마 이미 만났을지도 이제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7시경에 7시 울산에 이제 한 모처에서 30분 후부터 그러면 이제 만날 예정인 건데. 예, 뭐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사실 오늘 오전 뭐 오후까지만 해도 그 갈등 양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었습니다.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선제 조건들이 없으면 예를 들면 본인이 이야기한 조건들을 다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만날 필요가 없다. 소위 말하는 이 중간에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그 핵심 관계자들을 확실하게 처분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윤 후보 측의 의제 설정 범위 안에서만 논의를 하자 이런 게 또 그렇죠. 거부에 작용을 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빠져 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지방으로 찾아와도 만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악화일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그 원내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먼저 울산으로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와 상당 부분 그런 이 윤석열 후보 간의 대화에 앞서서 미리 상당한 조율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게 이제 7시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선대위 출범이 이제 12월 6일 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당대표와 후보가 나란히 서서 선대위 출범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시기였던 만큼 이번 주 주말 안으로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기 내에 주말이 되기 전에 오늘 밤에 마침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출범식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아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녁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뭐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후보랑 대표 사이에 원만한 대화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이야기 중에 이제 핵심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 홍보비를 언급했던 윤핵관을 인사 조치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측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다르고 윤석열 후보의 말이 다르고 또 캠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어떤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캠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강점인데 보궐선거 때요.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캠프에서 이런 홍보랑 미디어를 좀 담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청년 유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는데 그런 것들로 사실 선거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라는 직계도 불구하고 본부장으로 사실상 강등을 해가면서까지 내려갔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캠프 내 정책이나 분위기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홍보 전략에 대해서 좀 이 방해를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핵심 관계자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캠프 내 분위기로 설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일할 수 없다라고 천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갈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준석 패싱은 2030 패싱과 같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현재 이번 사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과거부터의 갈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일전에 보면 윤석열 후보의 캠프 측에서 보고받은 게 이준석 대표는 단 한 건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캠프의 핵심 관계자의 말이 참 살벌한데요.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가 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고 윤 후보는 초장이 이 대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무기는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세가 탄탄하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좀 약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의 캠프의 측에서는 이분들을 뭐
위장 당원이다, 네. 원래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이다라고 비하까지 했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실제로 20대 남성의 지지율,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 여론조사도 이렇게 발표됐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한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 정당이 사실상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었던 뭐 새누리당, 한나당을 비롯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저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었죠. 50대 이상.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통해서 20대, 30대가 대거 국민의힘으로 유입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 근데 50대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와 20대, 30대가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한 이유는 사실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은 갖게 있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지지자들, 당원들의 색깔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라든지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인 상징성으로서 20대, 30대가 결집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라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지지세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통이나 이런 것도 불가피했으나 사실 이게 융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대의를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대화를 통해서 이 지지자들을 어떤 하나의 대의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50대가 이제 뭐 그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이제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그 주간 리서치 코너에서는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그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50대가 좀 변화하는 그런 최근에 양상을 좀 띠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질문은 윤 후보와 이 대표 갈등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그 영입이 된 이수정 교수 이제 문제도 지금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수정 교수의 생각과 정책이 국민의힘의 방향과 다르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 형사 절차상에서 두 분의 입장이 좀 매우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해결 방안은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둘 간의 대화나 그 지향하는 이 목적은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형사 절차상에서 여성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상에서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 재판이라든지 기소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성들이 의도치 않게 차별을 받거나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사실 문제의식은 같은 건데 접근 방식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견처럼 비춰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떤 형사 절차상에서 개선될 여지들이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주장하는 바에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에서도 분명히 여성들이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정 교수와 이준석 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상에서 어떤 식으로 여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남성들이 그 기소 절차나 아니면 형사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수정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던데 조만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고 본인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고 당대표이자 둘 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 선거를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5월 동주라는 배를 같이 탔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는 전통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서 2030 남성의 지지를 탄탄하게 받았던 분이거든요. 애초에 이준석 대표는 이수정 교수의 영입을 반대한 입장을 계속
준거에 왔는데 윤석열 후보 캠프의 강행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수정 교수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30대 아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겠다. 만약에 지금 당대표가 60대, 70대 뭐 김종인 대표나 이런 분이었다면 만약에 이수정 교수가 나도 60대, 70대 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정권 교체라는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당분간은 싸움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언제까지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청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 질문은 더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대학생 모임 팀 공정의 목소리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타진했던 MZ세대 전문가가 또 민주당의 청년 인재로 영입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이 홍준표 경선 후보의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보적이었거나 긍정적이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만은 못 찍겠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커뮤니티나 뭐 다양한 SNS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다양한 발언들 52시간을 철폐하겠다, 최저임금을 없애겠다 이런 발언을 듣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토가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에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뭐 이재명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는 많지만 20대에서는 23%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2% 이렇게 역전한 결과도 있거든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 30대의 비토가 상당한 것은 현저히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과도한 침소봉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뭐 1년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의 국민의힘을 향한 20대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랑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지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불과 2년 만에 그것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한 20대, 30대 남성들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으로 많이 이렇게 지지가 쏠렸는데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일부 어떤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에 어떤 언행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일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뭐 어떤 청년 집단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미 20대, 30대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일부 거기서 이탈할 수 있죠. 선거 과정 속에서는 뭐 지금 청년 인재가 국민의힘 타진하려고 했다 뭐 민주당으로 갔는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선거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지지 후보가 바뀔 수 있고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도 있고요.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크게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하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선대위에서 인재 영입에 참 그 진통을 양쪽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이제 1호 외부 영입 인사였던 조동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의 이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제 사퇴에 이르렀는데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 뭐 선대위는 뭐 급박한 상황에서 인재를 이제 뭐 즉흥적으로 좀 영입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랑 달리 검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검증 위원회 같은 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만 두 분의 생각. 청년 정치인의 시각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부터. 뭐 사실 이번 게 굉장히 큰 충격이긴 했었죠. 이제 1호 인재 영입 1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도한 사생활 파헤치기라는 논란이라는 것은 이제 둘째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 민주당의 인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사실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민주당으로 데리고 왔던 청년들 가운데서는 인재 영입 2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미투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세간에 아무튼 크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민주당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냥 이력만 몇 개 보고 그때그때 구색 맞추기로 청년들 데려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1년, 이제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재반복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청년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얼마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얼마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지 그 이들이 민주당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 부분 부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동현 교수에 관해서는 공직에 출마하신 분도 아니고 장관 청문회를 겪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생활의 영역인데 마치 이분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 마냥 검증대에 세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동현 교수조차 본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의 아이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모자이크조차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아이까지 피해받는 상황이 과연 우리 정치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총선 때 우리 영입 인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동현 교수는 공직에 출마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분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분이 능력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잖아요. 이분의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공약을 다듬는 수준으로 우리가 영입을 한 거지 우리가 국회의원을 내보내거나 어디 직을 주기 위해서 데려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이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고 다양한 비위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의 괴리를 너무 좁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조동현 교수는 이제 사퇴까지 했으니까 조동현 교수 이 논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시청자의 몫으로 둘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맛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으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민주당의 영입 인재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내려가며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낮부터 풀리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